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비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성동의 문화 12이야기입니다. 저자 김성동의 책을 38의 소비와 68의 인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소개하네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론서로서의 구성과 내용의 짜임새에 있어서는 참 좋은 책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문화의 내용은 171의 구조주의와는 약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173회 비판이론과 174회 계몽의 변증법, 그리고 175회 시뮬라시온과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책들을 간략하게 요약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다시 길게 요약하는 건 크게 의미 없다는 판단에서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화 중에서도 소위 대중문화고,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둘째는 지금이 어떤 상태며, 셋째는 어떻게 해야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 어떻게 지금 이 시대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기원전 200만 년경쯤 출현해서 최초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 다양하게 발전해간 인류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동안 발달시킨 손재주 외에 기원전 40만 년경 최초로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뇌용량을 증가시켜 인류가 자연 속의 존재에서 문화 속의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전진 및 후퇴를 거듭한 결과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최초의 도시들이 등장하죠. 드디어 문명이라는 하드웨어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도적인 발전 및 문자의 발명과 함께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도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들이 있었으니 인간의 욕심과 지배욕구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세상이 혼란할수록 질서를 원하는 법. 하지만 그런 요구를 어루만져 주기에는 훨씬 이전부터 지역마다 있던 고유한 신화는 너무 흐릿했고,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들과 인도의 힌두교가 그나마 흐릿함은 벗었다고 해도 너무 약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안쓰러워서 신이나 외계인이 은총을 베푼 것인지는 몰라도 기원전 6세기경 인류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바로 종교의 출현이죠.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인도에서는 불교가, 중동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교가 출현해서 사람들이 원하던 질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양은 군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시야를 서양으로 좁혀보겠습니다. 기원 후부터 스멀스멀 세를 넓혀가던 그리스도교가 마침내 4세기 초인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됩니다. 그렇게 정치화의 유착 속에서 출생한 그리스도교는 커지는 규모에 따라 알력 다툼도 커지더니 급기야 11세기 중반인 1054년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갈라섰고, 지금도 둘 다 여전히 재결합의 의지는 전혀 없죠. 그래도 자기들 내부에서는 서로 죽일 듯 치고받고 싸워도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신의 이름을 내세워 완전한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건 신의 뜻이니 그 무엇도 궁금해하지 말라고. 어차피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잠시 들른 곳이니 뭔가를 개선하거나 발명하려는 열심도 부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독일을 중심으로 조금씩, 그리고 당사자 중 그 누구도 의도하지는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구텐베르크가 15세기 중반인 1450년경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했죠. 물론 최초의 금속활자본은 1378년에 발간된 고려의 직지심체 요절이지만 그 이후 꾸준한 사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여하튼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은 의도하지 않게 16세기 초인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고,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신교의 급성장으로 전 유럽이 혼란스러울 때쯤인 1543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유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간되었죠. 독일의 역할은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유럽과 영국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갈릴레이는 17세기 초인 1608년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망원경에 흠뻑 빠져 이리저리 개량하다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보여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의도치 않게 태양의 흑점과 목성의 위성들만 찾아냈죠.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의 말처럼 지구가 도는 건가 라고 혼잣말로 구시렁대다 끝났다면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17세기 중반인 1637년 방법서서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건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제 하나님의 속박과 명령에서 벗어나도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며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누구나 혹할 만한 주장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심증에 불과할 뿐이었죠. 선각자들의 애가 타다 못해 까매질 때쯤인 1687년 영국의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면서 드디어 과학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인 1769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와트가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량했고 와트와 친분이 있던 스코틀랜드의 애덤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을 출간하면서 두 명의 스코틀랜드인에 의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국부론이 출간된 바로 그해 영국과 독립전쟁 중이던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13년 후인 1789년 프랑스에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민혁명까지 일어났고요.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 25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나 달라진 겁니다. 둘째, 지금이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걱정과 한숨이 가득할까요? 지금 세상이 살기 좋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만큼 사실 특별히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던 중세 때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기사와 영주는 자신들과 태생 자체가 다른 종자로 여기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세상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농민으로부터 자본가, 노동자, 상인, 금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영역만의 가치 기준이던 돈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된 거죠. 인정이니 측은지심이니 이성이니 하는 것들 모두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면 안 될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마르크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을 뒤집어 버릴 거라고 협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생물학적 연구 결과일 뿐인 1859년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조차 다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본주의의 구분과 차별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남용되었죠. 게다가 20세기 들어서 헨리 포드에 의해 촉발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흐름은 기술적,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중산층과 함께 그들이 주도하는 오락문화인 대중문화의 시대를 열었고요. 이제 자본주의의 횡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식인들은 너도 나도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로잘린드 윌리엄스의 꿈의 세계처럼 중립적인 분석도 있었지만 거의 모두가 부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기에 자본주의는 베블론이 유한계급론에서 도둑놈들이라고 부른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 즉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대중들의 삶을 은밀하게 조작하는 루카치의 이데올로기였고 대중문화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성공하고 번창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신화학에서 대중문화를 현대의 신화라고 정의하죠. 신화일 뿐인 대중문화에서 베냐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아우라가 사라졌다며 한탄했고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옹에서 실제와 재현의 다름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문화는 어떤 대상이나 자연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시뮬라크르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고 그 속에서 화려함과 빠른 속도로 무장한 대중매체에 지속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대중에게 생각은 사라지고 얻어맞은 충격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분석했죠. 보드리아르는 이미 11년 전에 소비의 사회를 통해서 대중문화 속의 대중매체는 면접관이고 대중은 면접자이므로
대중은 대중매체의 눈치를 항상 민감하게 살피고 대중매체가 묻는 말에 즉각적으로 답할 태세가 되어 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했다고 진단했었습니다. 저항이나 반항의 생각조차 못하는 이런 완전한 수동적인 모습을 마르쿠제는 1차원적 인간이라고 표현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바라고 욕구하는 건 사실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된 욕망인 의존 효과라는 게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갤브레이스의 분석이고요.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중문화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고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일 뿐이라는 키치라는 오명을 어떻게 해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비록 허버트 간스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에서 대중문화를 옹호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에드워드 실즈가 문화를 우수하거나 세련된 문화, 범속한 문화, 저속한 문화로 구분하고 도널드 다슨이 문화를 민속문화, 대중문화, 파퓰러 문화, 엘리트 문화 4가지로 구분한 후 예술가, 수용자, 사업가, 비평가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분석했어도 저급한 것부터 고급스러운 것까지의 위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대중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튜어트 홀이 대중문화의 메시지나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적어도 협상적 읽기를 시도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저항적 읽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대중 개개인이 자기 반성을 통해 획일성과 수동성에 저항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목적이 아닌 지배와 욕망과 쾌락과 오락의 수단으로 보는 자본주의와 대중문화 속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가 쌓이더라도 스스로 일어나가는 과정이 빠진 성취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간과 땀과 노력을 들인 것만이 뿌듯함과 자존감과 보람과 가치를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행위가 운동이든 취미든 레저든 육아든 집안일이든 독서든 대인관계든 업무상의 프로젝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보면 정반대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TV와 유튜브와 영화를 시청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강준만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으로 찾아뵙겠습니다.